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살 박순희입니다.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989년 봄, 저는 약대를 갓 졸업한 24살 새내기 약사였습니다. 그때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김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저보다 3살 위인 27살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첫인상부터 참 단정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준은 데이트할 때마다 늘 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약사 면허증이 있으니 나중에 약국을 차리면 우리 노후는 걱정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교사 월급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해 가을,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동네 병원 약국에 취직했습니다. 태준은 학교에서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왔고, 저도 약국에서 제 몫을 했습니다. 둘이서 벌어 하나씩 모으니 통장에 돈이 제법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저희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 민서였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98년에는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저는 약국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밥 먹이고 어린이집에 맡긴 뒤 출근하고, 퇴근하면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씻기고 재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영숙은 손주 돌봄에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벌어오니까 좋겠다는 말씀만 자주 하셨습니다. 가끔 민서와 지훈을 봐주시긴 했지만 늘 피곤하시다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육아와 일을 혼자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언젠가는 우리 약국을 차리자고 했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국 개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 저는 용돈도 아끼고 옷도 잘 사 입지 않았습니다. 외식도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었습니다. 2001년 여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집 근처 상가, 건물 1층에 약국 자리가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모은 돈은 3천만 원이었고,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총 8천만 원으로 약국을 열었습니다. 약국 이름은 순이약국으로 정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는 내내 태준은 정말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약국 인테리어를 함께 고르고 간판 디자인도 같이 의논했습니다. 개업 당일에는 태준이 꽃다발을 들고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순이야, 당신 정말 대단해. 이제 우리 미래가 밝아졌어. 내가 정년까지 교사 월급 꼬박꼬박 가져올 테니까 당신은 약국만 신경 쓰면 돼. 저는 그 말을 믿고 약국 운영에만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문을 열고 밤 9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만 쉬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약 상담을 요청하면 시간을 들여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기약 하나를 사러 오셔도 건강 상태를 세세히 물어보고 맞는 약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다 보니 순이약국은 동네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약국 매출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민서와 지훈의 학원비를 냈고 생활비를 충당했고 은행 대출 이자를 갚아 나갔습니다. 태주는 자기 월급은 따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준이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성실한 사람이니까 분명 잘 모아두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당신이 노후 준비해 주니까 저는 안심이에요. 정말 든든해요.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약국은 제 보람이었고 가족은 제 전부였습니다. 태준과 함께 꾸린 이 가정이 영원히 단단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매일 밤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면서도 내일은 더 나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지우는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비록 약국 일로 늘 바빴지만 주말에는 아이들과 공원에 가거나 외식을 했습니다. 태준도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다투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태준은 집안일을 돕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태준이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느라 힘들 텐데 집에서까지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다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약국은 점점 안정 궤도에 올랐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을 반복했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소소한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 삶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약국을 연 뒤 저는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민서와 지훈을 학교에 보내고 7시 30분이면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는 김밥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저녁 9시에 약국 문을 닫으면 그때부터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에도 완전히 쉴 수는 없었습니다. 밀린 집안일을 해야 했고 아이들 학원 상담도 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약국 매출이 조금씩 오르는 게 보였고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2005년쯤 되니 순이약국은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다른 약국보다 저희 약국을 더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 준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그 무렵 민서는 초등학교 5학년, 지우는 2학년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학원을 두세 곳씩 다녔습니다. 영어, 수학, 피아노, 태권도까지 학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거기에 생활비, 은행 대출이자, 각종 공과금까지 합치면 약국 수입이 빠듯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태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내가 월급이 적어서 당신이 고생하네. 하지만 걱정 마. 내 월급은 꼬박꼬박 모아두고 있으니까 나중에 애들 대학 보내고 우리 노후 자금으로 쓰면 돼. 저는 태준의 말을 믿었습니다. 태준은 교사였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26년을 한 학교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저는 태준이 자기 통장에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2010년 어느 날 친구 정혜진을 만났습니다. 정혜진은 저와 약대 동기로 체인약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혜진은 제 얘기를 듣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남편 통장 한번 확인해봐. 요즘 세상에 통장 따로 관리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내 주변에도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긴 경우 많거든. 저는 정혜진의 말을 웃어 넘겼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야. 교사인데 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정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태주는 주말마다 외출이 잦았습니다. 동창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학교 선후배들과 술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태준이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느라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주말에라도 친구들 만나서 스트레스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2년에는 민서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학원비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입시 컨설팅 비용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훈도 중학생이 되어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약국 문 여는 시간을 30분 앞당겼습니다. 아침 7시에 문을 열어 출근길 손님들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9시 30분까지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매출을 더 올리고 싶었습니다. 태주는 제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딱히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은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도 설거지도 빨래도 모두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교사로서 학생들 지도하느라 힘들고 저는 약국 일로 바쁘니까 서로 이해하자고 생각했습니다. 2015년 봄, 민서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한 학기에 4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약국 수입에서 등록금을 냈습니다. 태주는 미안해하면서도 자기 통장에서 돈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내가 지금 돈을 빼면 노후 자금이 줄어들잖아. 조금만 참아줘.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약국 수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준이 모아둔 돈은 나중에 지훈 대학 보낼 때 쓰고 우리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여름, 태준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태준은 53살이었고 교사로 26년을 근무했습니다. 학교에서 명예퇴직 권고가 들어왔습니다. 학교 통폐합으로 교사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직금은 8,500만 원이었습니다. 태주는 명예퇴직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순이야, 나 이제 그만 쉬고 싶어. 26년 동안 학생들 가르치느라 정말 힘들었거든. 퇴직금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노후는 걱정 없어. 내가 이 돈 잘 관리할게. 저는 태준을 위로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좀 쉬세요. 약국은 제가 계속 운영할 테니까 생활비는 걱정 마세요.
퇴직금은 당신이 잘 관리해서 우리 노후 대비하면 돼요. 태주는 퇴직금 8,500만 원을 자기 통장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태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6년을 성실하게 교사 생활한 사람이 퇴직금을 함부로 쓸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생활 패턴이 달라졌고 옷차림이 젊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퇴직 후 무료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여름, 태준이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저희 집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태준은 집에서 쉬면서 릴린 독서도 하고 낮잠도 자고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저는 태준이 26년 동안 학생들 가르치느라 고생했으니 푹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태준이 갑자기 건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나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건강 관리 좀 해야겠어. 운동 좀 다녀올게.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운동하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태주는 그날부터 거의 매일 외출했습니다. 아침 10시쯤 운동복을 입고 나가서 오후 3시나 4시쯤 돌아왔습니다. 필라테스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수영도 다닌다고 했습니다. 산악회에도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태준이 퇴직 후 무료할 텐데 이것저것 배우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2016년 초쯤부터는 태준의 옷차림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편한 트레이닝복이나 집에서 입던 낡은 옷을 주로 입었는데 어느 날부터 새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청바지도 새로 샀고 등산복도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운동화도 2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물어봤습니다. 여보, 그 옷 비싼 거 아니에요? 요즘 옷값이 많이 올랐던데. 태주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친구들이 다 이런 거 입으니까 나만 낡은 옷 입고 다닐 수 없잖아. 괜찮아. 퇴직금 있으니까. 저는 그 말에 조금 불안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8,500만 원이면 충분히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준이 스스로 관리한다고 했으니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7년에는 태준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오후 4시에 들어오던 때도 있었지만 저녁 7시나 8시에 들어올 때도 잦았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태준은 벌써 저녁을 먹고 온 날도 많았습니다. 친구들이랑 저녁 먹었어. 당신은 그냥 편하게 드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약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태주는 밖에서 친구들과 먹고 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민서와 지훈도 학교와 학원으로 바빠서 저녁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태준은 원래 향수를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향수 냄새 나는데요? 태준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필라테스 학원에서 방향제를 뿌려놨나 봐. 거기 냄새가 좀 강해.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태준이 26년 동안 성실하게 교사 생활을 한 사람인데 설마 이상한 짓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자꾸 커졌습니다. 2018년 봄, 태준의 핸드폰 사용 습관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을 아무렇게나 놔뒀는데 이제는 항상 뒤집어서 놓았습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게 말입니다. 카톡 알림이 와도 급하게 확인하고는 금방 화면을 껐습니다. 저는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생활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친구 정혜진이 다시 한 번 경고했습니다. 언니, 남편분 요즘 어때? 괜찮아? 나는 자꾸 걱정이 되더라. 언니가 약국 일로 바쁜 틈을 타서 밖에서 뭔가 하는 거 아냐? 저는 정혜진의 말을 또 한 번 웃어넘겼습니다. 괜찮아.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운동 다니고 친구들 만나는 것뿐이야. 하지만 정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남편 통장이라도 한번 확인해봐. 퇴직금 8,500만 원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보기엔 뭔가 이상해. 저는 정혜진의 말이 신경 쓰였지만 태준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여름, 민서가 우연히 아빠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제 회사 미팅 끝나고 강남역 근처 지나가는데 아빠 봤어. 근데 누구랑 같이 있더라. 여자분이었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괜찮은 척했습니다. 아빠 친구분이겠지. 남자도 여자 친구 있을 수 있잖아. 민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그 여자분이 엄청 젊어 보였어. 40대 초반? 그리고 둘이 되게 친해 보였어. 저는 민서에게 괜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필라테스 학원 다닌다고 했잖아. 거기 강사님이거나 같이 수업 듣는 사람일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계속 커졌습니다. 태준의 변화, 늦어지는 귀가 시간, 낯선 향수 냄새, 뒤집어 놓은 핸드폰, 그리고 민서가 목격한 젊은 여자.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태준의 통장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정혜진의 말처럼 퇴직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에게 통장을 보여 달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 의심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외면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곧 제 앞에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2022년 봄, 저희 집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이영숙이 혼자 사시던 집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치신 겁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74살이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대퇴골 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하셨지만 퇴원 후에도 혼자 생활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태주는 제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셔야겠어. 혼자 두면 또 다칠 수 있잖아. 우리가 돌봐드려야지.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약국 일로도 바쁜데 시어머니까지 모시면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로서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모시고 살아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신 날 태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낮에 엄마 좀 볼게. 당신은 약국 일만 신경 써. 저는 태준의 말을 믿었습니다. 태준이 퇴직해서 집에 있으니까 낮 시간에는 시어머니를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아침 10시면 외출했습니다. 운동 간다고, 친구 만난다고, 산악회 간다고 핑계를 대며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혼자 남았고 결국 제가 약국 일하는 중간중간 전화로 안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며느리, 점심은 뭐 해 먹어야 하니?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저는 약국에서 손님 응대하면서도 전화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머님, 냉장고 2층에 반찬통 있어요. 거기 나물이랑 생선 있으니까 꺼내서 드세요. 밥은 전기밥솥에 보온돼 있어요. 오후 3시쯤이면 또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약 먹어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저는 또 약국 일을 멈추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거실 서랍장 위에 약봉투 있어요. 거기서 흰색 봉투 꺼내서 드세요. 저녁 9시에 약국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본격적인 일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 저녁 식사 준비, 설거지, 시어머니 씻기기, 약 챙겨드리기, 방 청소까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태주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날 저는 참다 못해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약국 일 마치고 와서 어머님까지 돌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당신도 좀 도와줘요. 태주는 미안하다면서도 핑계만 댔습니다. 미안해. 나도 낮에 엄마 좀 봐야 하는데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저녁에는 내가 너무 피곤해.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부부 싸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딸 민서가 집에 왔다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살도 엄청 빠진 것 같은데 제대로 먹고 다녀?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민서는 화를 냈습니다. 아빠는 뭐 해? 할머니 모시는 건 왜 엄마만 해? 아빠도 아들이잖아. 민서는 태준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엄마 혼자 약국 일하고 할머니 모시고 다 하잖아요. 아빠는 집에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태준은 변명했습니다. 아빠도 낮에 할머니 보살펴. 너희 엄마가 워낙 꼼꼼해서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데 어떡해. 민서는 한숨을 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다 엄마가 쓰러져요. 할머니는 요양보호사 알아보든지 해야죠. 저는 민서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요양보호사 얘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당연히 자기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며느리, 저녁은 아직 안 했니? 배고프네. 오늘은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에 가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맛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간이 좀 싱겁네. 소금 좀 더 넣어.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울분이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이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부터 며느리에게 요구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손주 돌보는 것도 최소한만 도와주시고 늘 며느리가 더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 초 저는 몸이 너무 힘들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소화불량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휴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약국 문을 닫으면 수입이 끊기고 집에서는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를 씻겨드리고 나서 저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태주는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시어머니는 제게 이것저것 요구하시고 약국 일은 끝이 없고 저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으로 친구 정혜진의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언제 시간 되면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 내가 언니 얘기 듣고 싶어. 저는 정혜진의 문자를 보고 겨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혜진을 만났습니다. 정혜진은 제 얘기를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건 아니야. 언니,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잖아. 남편은 뭐 해? 집에 있으면서 시어머니도 안 돌보고. 언니, 진짜 남편 통장 확인해봐. 뭔가 이상해. 저는 정혜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준의 변화, 늘어나는 외출 시간, 무책임한 태도,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024년 1월, 저는 연초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거실 서랍에서 태준의 신용카드 명세서가 나왔는데 매달 150만 원씩 출금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계속된 출금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녁에 태준이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매달 150만 원씩 어디에 쓰는 거예요? 태준은 명세서를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친구들이랑 모임비야. 산악회도 있고 동창 모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들어가.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매달 150만 원이 모임비라니요. 그럼 1년에 1,800만 원이에요. 3년이면 5,400만 원이나 되잖아요. 태주는 짜증을 냈습니다. 순이야, 나도 친구들이랑 어울려 살아야지. 평생 교사 생활하면서 인간관계 유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친구가 재산이야. 내가 퇴직금 있으니까 쓰는 거잖아. 저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태준의 단호한 태도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매달 150만 원이 정말 모임비일까? 뭔가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아닐까? 2월 어느 날 약국에 단골 손님 손영호가 오셨습니다. 손영호는 60살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늘 약국에 오셔서
혈압약을 사 가시면서 안부를 물어주시는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약사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손영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약국 운영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건강 챙기세요. 저는 손영호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3월,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태준 명의 통장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혹시 몰라 저희 공동명의 통장이라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문의했더니 공동명의 통장에는 거의 돈이 없었습니다. 불과 20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통장에서 언제 돈이 빠져나갔나요? 직원은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2023년 12월에 1,500만 원이 출금됐네요. 저는 그때 1,500만 원을 뺀 기억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뺀 게 분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공동명의 통장에서 작년 12월에 1,500만 원 뺀 거 당신이에요? 태준은 잠시 당황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산악회 회원들이랑 해외 등산 가는데 경비가 필요해서 곧 돌려놓을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대체 퇴직금이 얼마나 남았어요? 통장 좀 보여줘요. 태준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왜 자꾸 내 통장을 확인하려고 해? 부부 사이에도 사생활은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내 돈 관리 잘하고 있어. 걱정 마. 저는 태준의 거절에 더욱 의심이 생겼습니다. 만약 정말로 잘 관리하고 있다면 왜 통장을 보여주지 못하는 걸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5월, 딸 민서가 회사 미팅 후 강남역 근처를 지나다가 또다시 태준을 목격했습니다. 민서는 집에 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또 아빠 봤어. 이번에는 확실히 봤는데 젊은 여자랑 카페에 앉아서 손잡고 있더라.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다고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나도 깜짝 놀라서 한참 쳐다봤어요. 분명히 아빠 맞았어요. 회색 점퍼 입고 있었고 그 여자는 핑크색 운동복 입고 있었어요. 엄청 친밀해 보였어요. 저는 민서에게 사진 찍었냐고 물었습니다. 민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그냥 지나쳤대요. 엄마, 이거 뭔가 이상한 거 맞죠? 저는 민서에게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그날 밤 태준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강남 쪽 갔다 왔어요? 태준은 아니라고 잡아떼었습니다. 오늘은 집 근처 헬스장 갔다 왔어. 왜? 저는 민서가 봤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습니다. 만약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태준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8월, 친구 정혜진이 또 경고했습니다. 언니, 남편 통장 꼭 확인해봐. 퇴직금 8,500만 원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솔직히 내가 보기엔 벌써 다 쓴 것 같아. 그 나이 남자가 매일 밖에 나가서 돈 안 쓸 리가 없잖아. 저는 정혜진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 의심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인데 만약 배신했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10월 약국에 손영호가 다시 오셨습니다. 평소처럼 혈압약을 사러 오셨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약을 드리고 나서 손영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약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혹시 사장님께서 요즘 강남 쪽에 자주 가시나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남편은 주로 집 근처에서 운동하는데요. 왜 그러세요? 손영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남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우연히 사장님을 봤어요. 카페에서 젊은 여성분이랑 아주 친밀하게 대화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손영호에게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손영호는 말했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였고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긴 생머리였고요. 둘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한참 쳐다봤는데 분명히 사장님 맞았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직감했습니다. 태준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그동안의 모든 의심이 사실이었다는 걸. 저는 손영호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태준과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날 저녁 저는 약국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태준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태준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강남에 자주 가죠?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태준은 그제야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강남 안 가는데. 저는 손영호가 목격한 얘기를 했습니다. 약국 단골 손님이 당신 봤대요. 젊은 여자랑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거. 민서도 봤어요. 2번이나. 대체 누구예요? 태준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말을 못하다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사람? 필라테스 강사야. 그냥 운동 상담받는 거였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운동 상담을 손잡고 해요? 당신 통장도 보여줘요. 지금 당장 퇴직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태준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이야, 왜 이래? 내 통장까지 확인하려고? 부부 사이에 그런 거 없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요. 당신 3년 동안 매달 150만 원씩 어디다 쓴 거예요? 작년에 공동명의 통장에서 1,500만 원 빼간 것도 당신이잖아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태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만난 사람이 있어. 2018년부터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2018년이면 6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까?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필라테스 학원에서 만났어. 윤미란이라는 강사야.
나이는 42살이고 우리가 친해지면서 그렇게 됐어.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퇴직금은요? 8,500만 원은 어디 갔어요? 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이가 필라테스 학원을 차리고 싶다고 해서 6천만 원 투자했어. 그리고 전세집 구하는데 3천만 원 보증금 대출받아서 도와줬어. 매달 150만 원씩 생활비도 보내줬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6천만 원에 3천만 원이면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8,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500만 원은 어디서 나왔어요? 태주는 작게 말했습니다. 대출 받았어. 개인, 신용대출. 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3년이면 5,400만 원이었습니다. 총 14,400만 원을 바람 피운 여자에게 쓴 겁니다. 퇴직금 8,500만 원은 이미 다 사라졌고 개인 대출까지 5,900만 원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태준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30년 넘게 모은 돈을 다른 여자한테 다 쓴 거예요? 우리 노후 자금은요? 강신이 노후 준비 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태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내 노후는 준비하고 싶었어. 미란이랑 새 출발하려고 했어. 저는 그 말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새 출발. 그럼 나랑 애들은요? 강신이 약국 수입으로 계속 생활비 벌어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태준의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즉시 핸드폰으로 윤미란의 필라테스 학원을 검색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학원이었습니다. 학원 소개 페이지에는 윤미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 화려한 운동복을 입고 웃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윤미란이에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학원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지금 거기 가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계셨고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태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재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생각이었어. 미란이도 알고 있었어. 근데 미란이 집안에서 반대가 심해서 아직 못한 거야. 저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윤미란의 집안에서 유부남과의 재혼을 반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태주는 아직 이혼을 요구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윤미란 집안의 반대가 없었다면 태주는 벌써 이혼을 요구했을 겁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30년 넘게 약국 운영하며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민서와 지훈 학원비, 대학 등록금 모두 제가 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모셨습니다. 태주는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약국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태주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면서 자기 퇴직금은 다른 여자에게 쏟아부은 겁니다. 학원 차려주고 전세집 얻어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보내주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가며 그리고는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재혼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태준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30년 동안
저를 이용한 거예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당신 돈은 따로 쓴 거잖아요. 이제 저도 결정했어요. 이혼할 거예요. 태주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진정해. 미란이랑은 정리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용서요? 불가능해요. 내일 당장 변호사 찾아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약국 문을 열지 않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과 재산 탕진이 명확하니 이혼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태준의 신용카드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대출 확인서를 모두 복사했습니다. 또한 손영우와 민서에게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민서와 지훈을 불러 모든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민서는 분노했고 지훈은 울었습니다.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당장 이혼하세요. 아빠가 재산 더 빼돌리기 전에요. 아빠한테 속은 거예요. 엄마가. 30년 동안요. 지훈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를 믿었는데,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두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진작 알아차렸어야 하는데, 이제부터 엄마가 제대로 정리할게. 그날 밤 시어머니 이영숙이 저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무슨 일이야? 태준이가 이혼 얘기를 한다며? 저는 시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태준이 바람을 피웠고 퇴직금을 다른 여자에게 쓴 것까지.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나무랐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남자가 밖에서 외로우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혼은 안 돼.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 없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집안을 잘 지켜야지. 남편이 바람 피운 건 잘못이지만 이혼까지는 안 돼. 그냥 참고 살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제 편이 아니라 아들 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신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작은 아들, 집으로 가세요.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제가 참아야 해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짐을 싸서 작은 아들 집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후회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후회할 건 다 했습니다. 30년 동안 잘못된 사람을 믿은 것을요. 12월 초 태준이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순이야, 미란이랑은 정리했어. 완전히 끝났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30년 넘게 같이 살았잖아. 이혼하지 말자. 저는 태준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리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투자한 돈 돌려받았어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됐어. 학원이 미란이 명의니까 전세,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당신 손에 남은 게 뭐예요? 퇴직금은 다 날렸고 대출 5,900만 원만 남았잖아요. 그걸로 뭘 어떻게 하라고요? 태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일하면 돼. 개인 과외라도 할게. 대출도 내가 갚을게. 제발 이혼하지 말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저는 30년 동안 당신만 믿고 살았어요. 약국 수입으로 생활비 다 냈고 애들 대학까지 보냈어요. 당신은 그 사이 다른 여자한테 돈 쓰고 재혼 준비했잖아요. 용서 못해요. 12월 중순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주는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증거 자료도 충분했고 증인도 확보했습니다.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서와 지우는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고 계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이혼한다고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건 아빠예요. 지훈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 내년에 공무원 시험 꼭 붙을게요. 그러면 제가 엄마 도와드릴게요. 친구 정혜진도 저를 응원했습니다. 언니,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 언니가 평생 고생만 했잖아. 이제부터는 언니 인생 사세요. 저는 정혜진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저는 남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약국에 손영호가 다시 오셨습니다. 약사님, 요즘 어떠세요? 제가 알려드린 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손영호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손 사장님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손영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약사님, 이혼 절차 진행하시는 거 맞죠? 힘드시겠지만 잘하신 결정입니다. 약사님은 충분히 잘 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저는 손영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저를 인정해주고 응원해준다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12월 말 소송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변호사는 내년 초에 1차 조정 기일이 잡힐 거라고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약국이 제 명의이므로 온전히 제가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는 2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태준에게 지금 능력이 없으므로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태준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2025년 6월 드디어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약국 건물은 원래 제 명의였으므로 온전히 제가 가져갔습니다. 건물 가치는 5억 원이었고 대출은 이미 다 갚은 상태였습니다.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판결이 났지만 태준에게 지금 능력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퇴직금을 다 날렸고 개인 대출 5,900만 원만 남았습니다. 변호사는 위자료 받기 어려우니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위자료를 포기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태준과 완전히 인연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법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됐습니다.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태준에게 속지 않아도 됐고,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서와 지훈에게 이혼 확정 소식을 알렸습니다. 민서가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엄마 인생 사세요. 지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엄마 보호할게요. 올해 공무원 시험 꼭 붙을게요. 저는 두 아이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민서야,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너희한테 좋은 가정을 지켜주지 못해서. 민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한 건 아빠예요.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이혼 후 저는 약국에 더 집중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한 순이약국은 동네에서 가장 신뢰받는 곳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제 사정을 알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약사님, 힘내세요. 약사님은 충분히 잘 사실 수 있어요. 7월, 저는 약국 리모델링을 결정했습니다. 오래된 약국 인테리어를 새롭게 바꾸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상징 같은 것이었습니다. 약국 문을 며칠 닫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밝은 조명, 깨끗한 선반, 편안한 상담 공간까지 모두 새로 만들었습니다. 리모델링을 마친 날, 손영호가 약국에 오셨습니다. 약사님, 약국이 정말 밝아졌네요. 새 출발하시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저는 손영호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손 사장님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손영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약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혹시 시간 되실 때 같이 식사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은퇴하고 나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뵐까요? 8월, 저는 손영호와 식사를 했습니다. 손영호는 5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가끔 주말에 손주를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비슷한 처지였고 대화가 편했습니다. 손영호는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약사님은 30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약사님을 위한 시간을 보내세요. 저는 손영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9월, 지훈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지훈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이제 제가 월급 받으면 엄마한테 드릴게요. 저는 지훈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고생했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10월,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약사 보수 교육을 들으러 갔습니다. 새로운 약품과 복약 지도 방법을 배우며 저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교육장에서 만난 다른 약사들과도 친해졌고 정보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1월, 친구 정혜진과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진이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부터 우리 인생 이막이야.
건강 챙기면서 재미있게 살자. 저는 정혜진과 함께 산을 오르며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2월, 민서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이제 차장이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부터 월급 올라요. 엄마한테 용돈 드릴게요. 저는 민서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잘 되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연말, 저는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작년 이맘때 태준의 배신을 알게 됐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결국 이겨냈습니다. 이제 저는 60살입니다. 60년 인생 중 30년은 잘못된 사람을 믿고 살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어느 날 약국에서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남편과 아이들, 시어머니를 위해 살았습니다. 제 행복은 뒷전이었습니다. 그저 가족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가족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지는 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불균형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은 게 다행입니다. 이제 저는 약국을 운영하며 단골 손님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눕니다. 주말에는 정혜진과 등산을 가고 가끔 손영호와 식사를 합니다. 민서와 지우는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제 행복을 먼저 챙깁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을 위한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생이 당연시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저처럼 뒤늦게 진실을 알고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잘못한 건 당신이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60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